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악마팀장TV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이 완전히 망쳐놓은 대한민국. 윤석열이 망쳐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인권위에서 윤석열의 어떤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의결을 한 것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이 인권위마저, 인권위가 어제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 인권위는 계속해서 그동안 인권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는데 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인권위의 사망 선고일, 어제 인권위는 완전히 사망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집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당선 기준으로 봐도 3월 10일 날 당선됐으니까 아직 3년이 채 안 됐고, 취임 기준으로 따지면 2년 9개월 정도 됐는데 역사상 가장 최고의 악당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동안 소중히 쌓아온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렇게 한 방에 박살내고 망쳐놓는지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윤석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나락에 떨어지고 도탄에 빠지고, 이태원 참사 때 괜히 용산으로 쓸데없이 대통령실을 옮겨서 이태원 참사 때 그렇게 많은 젊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최상병 사건으로 또 안타까운 젊음을 희생시키고, 그런 걸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가치를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더니 결국 인권위가 어제 참담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윤석열은 현실 세계에서 단죄를 받아서 내란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평생 햇볕을 못 보고 감방에서 썩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역사의 심판은 그것보다 훨씬 호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조선, 고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최악의 군주, 지도자 로 기록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오늘 제목은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완전히 망쳐놓은 대한민국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어제 제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달아주신 소중한 댓글을 잠깐 살펴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올해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10만 명이 돼야지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는데, 올해 제 목표는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여러분들 앞에 실버 버튼 미국에서 보내주잖아요. 언박싱을 하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건희가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소신이 바르고 정상적인 사람이었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조휘원님은 유튜브 댓글창에서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홍세화 선생님의 비판이 가장 뼈아프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죠? 홍세화 씨가 썼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걸 아주 인상 깊게 읽고 제가 첫 해외 여행지를 파리로 선택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받았던 홍세화 선생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당 활동도 하시고 칼럼니스트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홍세화 선생님이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그때 저널리즘 토크쇼 JCP를 하면서 이분의 글도 여러 번 읽었었는데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있었고 동의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휘원님이 이 홍세화 선생님이 하신 비판이 뼈아프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또 어제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이분이 요약해 주신 글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최종적으로 윤허하기만 하는 임금님 정치를 하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인품과 행정적 운영의 측면에 참 무난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스스로 인정하셨듯이 윤석열이나 희대의 괴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데 너무 큰 책임이 있으십니다. 좋든 싫든 민주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오를 어떻게 수정하고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숙제가 남았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 의견도 비슷한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어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비판,
신랄한 비판을 한다기보담도 아쉬웠던 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떻게 윤석열 같은 자를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을 지검장급으로 내려서까지 임명을 하고 또다시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윤석열이 사람을 속이고 홀리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는데 윤석열이 지 혼자 컸습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 거기에 꽂혀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벼락 출세를 시켜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옹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논리입니다. 당시 민주당 지지자 중에 90% 가까이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지지하고 찬성하지 않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여론을 따라서 지지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가 저렇게 악질이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박살내놓은 게 드러나니까 그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자기의 입장은 감춰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게 이게 정당하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옹호하는 사람은. 노라님도 오늘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끝까지 간다님도 와주셨고요. RMX님도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일반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안 쓰면 그거 안 썼다고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정보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면담을 할 수도 있고 공직기강, 민정수석의 여론을 청취할 수도 있고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윤석열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지를 철회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적폐청산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인 것 같고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용하는 인사니까 지지한다고 한 거지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을 뭐 지지하거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보면 본인은 윤석열을 직접 면담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셨던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다 인터뷰한 다음에 윤석열을 추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면 본인도 직접 만나보셨으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판한 게 확인이 됐을 때 그걸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이 너무나 아프다. 뼈 아프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홍세화 씨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윤허하기만 하는 임금님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임지고 뭔가를 해서 욕먹는 거. 이걸 제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지지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 끝까지 40%대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죠.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근처에 가보지 못했던 퇴임 시 40% 지지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지율을 퇴임 시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배경은 본인이 책임지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욕을 먹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승호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사안들을 단 하나의 일로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일도 그런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단 하나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승호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미 민주주의의 수준이 겉으로만 민주주의가 발달했지 속으로는 골마 있고 썩어 있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학벌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 배금주의. 제가 그래서 악마팀장 TV에서도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소중하게 추구해야 될,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 그걸 진심으로 수용하는 태도, 그걸 삶의 이정표나 철학으로 삼는 그런 공동체 의식, 또 개개인의 선택,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발탁을 했어도 윤석열이 그렇게 인간 사냥 조국 전장을 얘가 도륙을 낼 때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윤석열 편을 들지 않았더라면 지식인들이 조국 전 장관 규탄, 퇴진, 촉구, 촛불 집회를 서울대, 연대, 교대 이런 명문대 중심으로 교수와 재학생들 촛불 집회 열었고,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란 자를 업둥이로 데려와서 대선 후보를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네거티브 공세 속에 둘 다 나쁘다 라는 언론의 프레임 속에서 국민이 윤석열을 선택해서 윤석열이 당선된 거기 때문에 승호린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의 선택이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이 괴물의 탄생에 독립 변수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변수였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초님, 김영삼은 IMF, 문재인은 윤석열로 기억될 것이다. 자, 용손짜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집을 나가셨는데 지금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내내 안 보이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용손짜장님처럼 악마팀장TV 초기에 응원해 주시다가 지금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용손짜장님도 떠나셨나 해서 노심초사를 했는데 돌아오셨군요. 자, 이런 댓글이 많이 있어요. 요즘 JTBC와 MBC를 비판하고. 자, 아쭈님, 문통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많이 높이셨고 잘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외국에 나가면 해외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얼마나 민주화 운동을 했고 또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됐고 또 품격이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알아봐주고 아주 깍듯하게 대우를 했죠. 윤석열은 밖에 나가면 찬밥 취급당했습니다. 자, 아쭈님은 이번 계엄 사건으로 국진당 극우 윤석열 무리들을 다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발 문통의 큰 그림이었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이거를 정말 그렇게까지 검찰개혁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윤석열 같은 빌런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공화국의 폐해를 온 국민이 절절히 느끼도록 해서 검찰개혁을 하고 그 수구 세력,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을 척결한다. 이런 빅픽처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떡 돌려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서초동 검사들이 조국 집회 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봉화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셨죠. 그때 대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창가로 이렇게 도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웃던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그 비열한 웃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로이도스님,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저는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하고 용기 있고 뛰어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인기가 없었죠.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했는지 저는 그때도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에 집착했을 수 있다 라는 로이도스님의 의견에 아주 공감이 가네요.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이도스님, 그걸 의도했다면 제갈공명이 울고 가겠죠. 자, 지금 국힘에서 또 극우 세력들이 아니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아니야? 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통치행위로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면 그때도 그래야 되겠네요.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아니야?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박제해놓고 지금 조선일보도 지금 계속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 단전단수 한번 들어갈까요? 자, 체포조 명단에 방상훈 회장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래도 지금 죄가 아니라잖아요. 복귀를 시켜야 된다잖아요. 통치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한번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자, 골프놀자님, 로이도스님도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역
대한민국하고 덕수궁에 이어지는 그 길에서 노제를 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슬펐습니다. 동의합니다. 두 분 의견에. 자, 눈 오는 거리님, 김호섭님인데, 자, 윤석열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적확하게,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저 악랄함을, 저 저급함을, 저 치졸함을, 저 비겁함을 어떻게 정확한 언어로 그 수준에 딱 맞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 어휘력으로는 이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 셰익스피어한테 뭐 어휘력을 좀 배워와야 되는 건지 더 심한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지진이님 오늘 방송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하연수님 문재인의 사과는 수박들을 다시 입당시켜주고 자리 주라는 것이 진짜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연수님의 의견은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국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너무 비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댓글을 써주신 분도 있고 좀 엇갈립니다.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이 그러니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은 4명 중에서 윤석열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그리고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도 윤석열이 조국 대통령 만들어준다. 한국의 존 F 케네디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다녀서 윤석열을 밀었다. 라는 증언을 했다라는 의견이 아니죠.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다. 라는 말과 윤석열이 조국이 자기 임명에 반대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아주 철저하게 복수를 가한 것이다. 이런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 추천해서 자기는 그냥 받아들였다. 만약 조국이 딴 사람을 추천했다면 그 사람을 임명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인사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일단 인사권은 조국이 추천했든 최강욱이 추천했든 노영민이 추천했던 양정철이 추천했던 누가 추천했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걸 쓰는 건 대통령 책임이죠. 근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적극 추천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나라사랑님은 저한테 개소리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어진 사람은 악한 사람의 사고 구조로 이해하지 못한다. 혜영김님 남겨주셨는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악한 상대를 싸우려면 적어도 그 정도 레벨에 맞춰서 전투력을 발휘해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번 사태를 내란을 잘 진압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도 어루만져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윗드림님 CIA 신고 하나하나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CIA 신고를 하겠다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뭐 몇 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CIA 신고각이 다 있었지만 또 위에도 또 CIA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일단 생각이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너무 무지성이라서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CIA 신고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렇게 하는지. 자, 우리에게 지금 심영님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지를 따는 데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런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수구 기득권 적폐 세력이 이렇게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움직이는 힘을 가진 집단들은 대부분 수구 적폐 기득권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질고 착한 그런 성품만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런 순진함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그런 기획력, 추진력, 실행력, 과감함 이런 걸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CIA 신고돼서 체포되면 제가 뭐 미국 구경하러 가는 건가요? 네. 아, 그렇습니까? 조국 케네디 얘기는 그러니까 케네디 얘기를 최강욱 공직비서관이 한 말은 맞는데 윤석열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최강욱 공직비서관이 윤석열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 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제 내용으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설이 거의 모든 언론에 다 실렸습니다. 그리고 인권위가 어제 인권위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참담한 결론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물론 조선일보는 아닙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아니고 많은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참담하다, 인권위가 사망했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갈무리 해뒀으니까 잠시 후에 보시고요. 속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트럼프 이야기가 관세, 자동차, 반도체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니까 한국도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회오리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기사를 톱뉴스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자, 권성동이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 있는 정당이 교섭단체가 됩니다. 조국혁신당에서 10명으로 좀 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내려줘서 지금 현재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당대표가 해도 되고 원내대표가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당대표 성격이긴 하지만 정식 당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권성동이 국민의힘 대표로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개헌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저는 국민의힘이 글러먹은 게 윤석열이 계엄을 저질렀는데 그 이후에 추경호 후임자를 뽑는데 권성동을 뽑았다? 그럼 국민의힘은 그냥 윤석열 계엄 옹호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본인의 임기를 1년 내놓을 테니까 대통령 선거는 2007년 12월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2008년 4월이었나요? 그래서 본인이 임기를 단축할 테니까 그거를 맞추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보수 언론 당시 한나라당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때 원포인트 개헌만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의 임기를 자기 1년 내놓을 테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에 임기를 맞춰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르는 그런 불편함과 혼란도 없애고,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정치 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총선에서도 승리하게 되니까 대통령이 집권 초기 일하기 엄청 좋겠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적 성격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더 많이 반영되니까 좋지 않겠느냐고 원포인트 개헌 제안하다가 정말 요즘 말로 쌍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근혜가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게 뭐 하나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발목을 잡고, 야 지금 다음에는 우리가 대통령인데 1.1핵도 건드리지 마. 지금 이대로 하면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데 왜 그걸 건드리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개헌하자고 하고 있고, 지금 보수신문도 우르르 지금 다 개헌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짜고 치는 것처럼 지금 다 개헌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권성동이 오늘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금 개헌하자. 가능합니까 지금 개헌이? 지금 윤석열이 2말 3초에 탄핵되면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개헌하자는 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다음 대통령이, 대선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바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고리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 2달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뽑고 나서 그때부터 개헌을 논의하면 되는데 지금 자꾸 개헌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순수하지 않다. 이 의도가 정말 대한민국의 87년 헌법체제 모순이 많죠. 많이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자고 할 때는 안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 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속보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RMX님 맞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 그때 나온 말입니다.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박근혜하고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냐면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정권을 넘겨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도 판을 뒤흔들려는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보고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비판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때 한경오라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도 거기에 가세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 막 비판했단 말이죠.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알고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생각하고 평화 통일을 꿈꾸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너덜너덜하게 된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봉화마을에 그 사저 지은 것도 아방궁이라고 나경원하고 그때 한나라당에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홍준표,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 4개 있다. 비명계의 비판을 수용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오늘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나의 부족함이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따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저 같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혹은 언론에 있어, 이낙연 같은 수박들에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임종석 탓하고 이낙연 탓하고 김부겸 탓하고 김경수 탓하고 문재인 대통령 탓하고 이렇게 탓해봤자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이렇게 밝힌 것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자, DJ가 JP를 끌어안지 않았다면 그때 대선에서 졌을 겁니다. 아마 DJP를 하고도 크게 못 이겼으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윤석열은 사기꾼이니까 안철수한테 공동정부를 만들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단일화 시켜놓고 뒤통수를 딱 때려버렸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상정을 좀 설득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면 우리 정의당을 이렇게 좀 포용해서 또 심상정 대표한테 장관직도 한 2개 정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또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나를 좀 지원해주면 내가 권력을 분점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재명 대표가 상대가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뇌피셜이니까요. 네. 자, 중앙일보. 권성동 국정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이다. 방탄위에서 헌정을 파괴하겠다. 이런 무논리 참 권성동. 저는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서 지도자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별다른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권성동 이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런 거 외에는. 동아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이 민주당 지지자 69, 국힘 지지자 58.8 서로 아주 싫어한다는 게 지금 헤드라인으로 뽑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이건 아니겠죠. 정치 혐오가 심하다, 진영 갈등이 심하다, 이거는 저 수치가 보여주는 건데, 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못한 일이다 72.9%, 윤석열 탄핵 찬성 64.9, 반대 23.1. 야, 찬성이 반대 3배? 최근에 보던 여론조사랑 수치가 좀 다르죠. 윤석열 3년간 국정운영 잘못 76.5%. 자, 보시면 비상계엄 10명 중에 7명이 잘못했다. 중립적을 빼고 나면 잘했다라는 의견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탄핵도 65% 이상 찬성을 하고 중립을 빼면 23%만 탄핵에 반대를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요즘 여론조사 결과랑 굉장히 다른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이 조사는 여심이 홈페이지에 가서 본 결과 아직까지 그 결과표가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동아일보가 공개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리서치 동아시아연구원이라는 학술 연구하는 곳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월 22일과 23일에 좀 됐습니다. 지금 2월 11일인데 전국 성인 1514명에게 웹조사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화 면접 조사 혹은 ARS 조사가 아니라 다 전화로 하는 건데 ARS든 전화 면접이든 사람이 물어보냐 기계가 물어보냐의 차이만 있는데 이것은 웹조사 방식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 응답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익숙한 전화, 그러니까 휴대전화
혹은 집 전화를 섞거나 아니면 휴대전화 100%, 요즘은 거의 신뢰할 수 있는 조사는 다 가상번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안심번호라고도 하죠. 이 조사는 조사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 조사에서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이 조사 방식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인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통상적인 조사 방식은 아닙니다. 이 조사 방식이 웹조사 방식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조사 결과는 매우 상식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0-40% 이상 된다고 하는 건 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나 15% 정도는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무지성적, 무비판적, 세뇌당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이 비상계엄을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런 사람이 30-40%나 된다? 이건 좀 믿기가 힘들죠. 탄핵도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혹은 비슷하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그럴듯하다. 이 웹조사가 한국리서치가 갖고 있는 온라인 패널인데 이게 전화조사를 해서 수집됐던 번호를 갖고 그분들에게 동의한다라고 하면 링크를 보내줘서 링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내용이 파악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MX님께서 뇌피셜이지만 정의당의 목적은 당선에 있지 않고 민주당 와해를 통한 정치구조 개편 및 내각제 개헌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정의당의 목적은 당선에 있을 수가 없죠. 지지율이 3% 미만인데 당선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상정은 몇 차례 설득했지만 무조건 싫다고 결국 포기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안철수는 설득이 쉽겠습니까? 안철수 한번 보세요.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설득은 당연히 어렵겠죠. 자, 이재명은 천재인 듯 어제 국회 연설과 오늘 유공방송보 희망이 생겼다. 머리끄댕이님 그 당시 정의당은 너무 맛이 갔다. 유호정 씨가 당시 심상정이 미뤄져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하는 내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정의당 의원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무슨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던가 네 그러던데요. 하여튼 맛이 같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자, 로이도스님이 이재명 대표 15년 전인가 사람들 아무도 모를 때 다스베이다 나와서 어리버리하고 실수만 하던 그 모습에서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진화한 모습을 보인 점을 흡수해서 좋은 점을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한 학습의 인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명민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소년공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손가락도 잘렸죠, 일하다가. 그런데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학력고사를 쳤는데 전국에서 2,500등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규 교육받고 과외받고 막 다 한 게 아니라 혼자서 일하면서 독학해서 전국에서 2,500명 안에 들었다고 하니 학습 능력이 일단 뛰어나는 거죠. 그런 부모의 서포트, 지원, 환경적인 도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덜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학습 능력은 대단히 좋은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대표가. 자, 맞아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저는 유호정 씨가 언제까지 목수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민하다는 데는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 명민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추진력,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고 공적인 마인드도 있어? 게다가 부지런해? 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 그게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선되던 시절까지는 제가 보기엔 그게 옥의 티였습니다. 너무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이 고쳐진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정확한 평가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뭔가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자기 감정 컨트롤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공부를 해서 중앙대학교에 입학해서
또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성남의 모란시장으로 내려가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남에서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윤석열 검찰이 탈탈 털어서 이 가족까지 이잡듯이 뒤져서 다 기소를 했습니다. 관용차, 법인카드, 뭐 누구 만난 거, 뭐 기억력까지 싹 다 털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산에 갔다가 시민들을 만나고 이제 칼에 목을 찔려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거의 한 10년째 저주와 가까운 독설을 포장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걸 다 받아내는 게 한 인간으로서 이걸 다 감당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만약 이걸 다 감당해낸다면 정말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리스님 목소리 미남 이거 좀 서운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목소리보다 더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었다는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네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뭐 똑똑한 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고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이거는 아마 소설가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작정해서 써도 쓰기 힘들 정도로 지난한 삶을 살아왔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기생충에 나왔던 것처럼 부잣집에서 온실 속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 다리미로 펴놓은 것처럼 성격도 그냥 긍정적이고 밝고 자수성가한 사람은 뭔가 불편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리스님의 정정을 수용하겠습니다. 빠른 정정 환영합니다. 자, 속보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동아일보가 소개한 동아시아연구원 한국리서치의 웹조사 결과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준비한 뉴스를 거의 소개를 지금 할 시간이 별로 안 남아있네요. 오늘 언론이 가장 많이 보도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인권위의 어제 결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언론이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뭔가 트집을 잡았습니다. 제목을 보면 미디어 오늘이 제목을 뽑은 걸 보면 조선일보는 정체불명의 노선이다. 한겨레 오락가락 우클릭이다. 다음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사니즘 이재명 대표 오락가락 우클릭 우려 새겨야. 자, 좌파 정당이라고 이재명을 좌파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락가락이다. 우클릭 했다 안 했다 52시간 뭐 제한적으로 철폐해야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주 4일째 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아니냐 이거. 원칙 있는 우클릭도 아니고 대선을 앞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급작스러운 변침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다시 자기 말 뒤집은 이 대표. 이게 이 대표식 일관성인가? 이게 또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야 뭐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하니까 조선일보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게 일관성이죠. 근데 제가 오늘 사설을 한번 쭉 보니까 조선일보는 자기 말 뒤집은 이재명 이게 일관성인가? 이 제목만 보면 내용은 굳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해도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주 52시간 더 강화해서 유지하고 주 4일째로 오히려 줄여야 된다. 반도체 예외 없이 적용해야 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이 52시간이 없어서 세계적인 테크 기업이냐? 걔네들은 주 40시간 일하고도 그러지 않냐? 52시간 오히려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공산주의자 어쩌고저쩌고 중국이 딥시크로 지금 깜짝 놀라겠는데 이재명은 아직도 저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등 나라의 성장과 발전과 이런 데는 안중에 뒀고 자기 대권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이렇게 비판을 했겠죠. 그래서 조선일보의 비판은 별 의미가 없는 비판입니다. 자, 중앙일보 권력 분산 개헌 이런 방법 없었던 이재명의 대표 국회연설. 국회의원 소환제 구상만 밝힌 채 개헌 문제 언급 외면. 아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돼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이제 와서 개헌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개헌 이야기 할 수 있죠 물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개헌하자 약속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한들 차기 대선까지 개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약속을 듣겠다는 건데 그걸 지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판할 결심이 이미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동아일보. 이재명 먹사니즘이요 잘사니즘 헷갈리는 우클릭 비전. 자, 한국일보. 주 52시간 예외한다던 이재명. 주 4일은 또 뭔가. 한겨레. 오락가락 우클릭 우려 새겨들어라. 경향신문이 그나마 조금 비판을 뺀 제목입니다. 연합정치 큰 길 찾아야 이재명이 제안한 헌정수호연대. 자, 이거 보면서 사설은 동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우클릭한 것도 있고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연한 이재명. 자, 칭찬해주고 싶으면 아니 민주당의 노선도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고 또 산업 현장 섹터마다 또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주 4시간 근무라는 선진국형 미래지향적 목표를 놓치지 않고 있고 또 국민 소환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해서 의회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칭찬하려면 또 칭찬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비판하려면 또 이렇게 다 비판 일색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만 해도 한겨레까지 나서서 저렇게 비판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유연해지면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하고 입장을 고수하면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생각이 갇혀있고 막혀있고 고여있고 이념에만 몰두하고 있고 실용성이 없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좀 유연하게 이야기하면 오락가락에 무슨. 자, 여러분들도 이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단추님, 제가 지금 노잼 방송으로 하도 많이 공격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데 오늘 유잼 포인트가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가 미남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 과거 사진을 공개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제 과거 사진을 보고. 아이리스님, 그 미남이 누구냐고 KS 별별님이 물어보셨는데 몰라서 지금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골프 놀자님은 아실 거예요. 골프 놀자님은 제 과거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시니까. 네, 이렇게 가끔 헛소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듣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저는 강원택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를 왜 지지율 덫에 걸렸냐라는 이 서울대학교 이 투가 썼는데 이 사람이 동아시아 연구원의 무슨 센터장이던데 이 사람 보수적인 교수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이 사람이 서울대에서 정치 외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오래전부터 이분을 개인적으로도 만난 적이 있고 이분이 숭실대 교수 있을 때부터 제가 알았는데 이분의 칼럼을 보면 이분은 그냥 저는 곡학아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칼럼을 중앙일보에 싣는데 논리가 정말 없습니다. 대학 교수씩이나 되는 분이, 물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만 김민정 같이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지금 무지성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는 걸 보면 대학 교수들이 올바른 양심과 신념과 철학 체계를 갖추지 않고 공부만 많이 하면 무지성이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정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강원택은 이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낙연이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를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가 국회를 출입하면서 봐왔는데 이낙연 대표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완전 엘리트주의에 쩔어 있고요. 동아일보 기자 시절부터 후배들을 아주 잔인한 말로 인격 파괴적인 말로 공격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벼락 출세 DJ한테 발탁돼서 정치권에 입문해서 호남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이분은 영광 출신인가 그렇죠. 근데 경상도 출신, 호남 출신이 아니었으면 국민의힘에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 때 이낙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의 비서실장 정운현 씨,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출신인 사람이 이재명 캠프로 쪼로록 갔죠. 그래갖고 지금 문체부 산하에 어디 기관장을 하고 있던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청산돼야 된다는 게 시대 정신이다. 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 국힘 지지자나 이낙연을 지지하는 극소수만 이 말에 동의하겠지만 결국 이낙연도 품어야지. 품는 척이라도 해야지. 지난번처럼 이낙연이 사실상의 자기의 핵심이 윤석열 캠프로 간 거를 보면 이낙연 측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엄청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결국 저는 이분들이 원망스럽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도 끌어안고 임종석도 끌어안고 김경수도 끌어안고 김동연, 김부겸도 다 안고 가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진압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겸공에 나가서 본인의 잘못으로 대선에서 졌다라고 하면서 포용의 뜻을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하다. 근데 윤석열 캠프로 갔습니다. 정운현 씨가. 그래서 지금 무슨 한 자리 받았는데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정운현 씨는 이 사람이 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했는데 지금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을 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비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무슨 민주 세력인 척하고 오마이뉴스 편집국장도 하고 하던 사람이 세상에 윤석열 밑에 가서 기관장 하면서 지금 찍소리 안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 그래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 품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정말 전하려고 했던 핵심 뉴스는 사실은 인권위 이야기인데 인권위 이야기를 안 하고 마칠 수가 없어서 인권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인권위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재상정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권위가 이럴 수가 있죠? 자, 인권위는 여러분들 제가 인권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위는 설립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헌법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보호를 헌법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헌법에 규정해 놓았지만 실제 개별법이나 이런 데서 인권에 대한 어떤 존중 인권 보호가 빠져있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법이나 행위 집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유린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서 그걸 일일이 다 규정을 해서 인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이 없어서 잘 몰라서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시키고 그렇게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향상시켜서 인간으로서 다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고 만든 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위원회가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안건을 재상정까지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윤석열이는 지금도 구치소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지금도 서울경찰청장 인사를 하고 있고 그 막대한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매일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언론이 윤석열 편을 들어갔고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그런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윤석열 편을 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편이 이렇게 많은데 인권위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높은 잘 몰라서 돈이 없고 백이 없고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구제해 주라고 만든 인권위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놓은 윤석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 정반대 짓을 한 겁니다. 인권위의 설립 목적이 민주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건데 지금 민주 질서를 윤석열이 파괴를 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켜서 아니 인권위가 그 산적해 있는 현안은 다 제쳐두고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재에 이런 걸 재상정 의결을 해서 어쨌든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당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자, 지금 후치파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인권위원 면면을 보면 너무 안창호, 자, 위원장부터 안창호 이 사람이 인권위원장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반인권적인 사람입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이죠.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이분 동성애 혐오하잖아요.
자, 보면 위원도 가관입니다. 가관. 여기 보면 상임위원 중에서 자, 김용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 룸살롱에서 접대받다가 불법 영업 단속 나온 경찰 따귀 때리고 그 취재한 기자 탈탈 털어서 기소했다가 검찰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인권적인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 무슨 인권위원을 한다는 겁니까? 이충상, 이 사람은 이태원 참사 때 젊은 애들이 지네 좋아서 놀러 나갔다가 죽은 게 왜 국가가 책임져야 돼, 이런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우르르 가 있어요 지금. 자, 비상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임위원이 여기 있고 비상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사퇴했고요.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북한 인권단체, 그리고 이 사람은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 중에서 안창호 포함해서 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4명이 반대를 했고.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께 전달하려고자 하는 핵심 뉴스는 이거였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 등을 점거하면서 곳곳에서 고성이 들립니다. 저기 죽을까봐 보수 성향의 안창호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에서는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단체 등이 회의 저지에 나설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대거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기존의 언론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특정 언론사를 제외하고 모두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인권위 건물 14층에 집결해 전원위원회 회의실로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미군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이른바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 인권위 직원은 실제 상황이라며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든 사람이 가로막아 업무 공간에 가지 못했다면서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시진핑에게 욕을 해보라며 위협을 가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까지 투입된 끝에 인권위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2시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아니, 시진핑 욕 안 하면 친중파, 간첩. 아니, 남의 나라 정상을 왜 갑자기 욕을 하라는 겁니까? 캡틴 아메리카 방패는 뭐며 미국 성조기는 왜 들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지성입니다 완전히.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받아서 국가인권위가 세상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힘을 제어 못하고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황당한 의결을 했습니다. 이러니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고 인권위 존재와 설립 목적과 정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윤석열이 만들었어요. 여기는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다수를 윤석열이가 임명했거든요. 김용원 같은 사람, 안창호 같은 사람. 대한민국을 윤석열이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를 안 치고 인권위원회 가장 반인권적인 사람을 안 치는 게 윤석열의 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절단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제가 인권위 이야기 이외에도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내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